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마치 제 삶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 99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소년이 온다. 휴먼 액트는 소설가 한강이 창작과 비평사를 통해서 1914년에 출간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주제로 개인의 고통과 내면에 몰두한 그녀의 6번째 장편 소설이고, 이 소설로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소설입니다. 자, 그럼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설가 한강의 삶과 그녀의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은 2016년 소설 채식주의자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이 소설은 한국어 소설로는 처음으로 국제 맨부커상 소설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또 올해 2024년에는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아시아 여성으로는 또 처음으로 이 소년이 온다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한강은 1970년 1월 27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아제아제 바라하제의 작가인 소설가 한승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오빠 한동림도 소설가이고 남동생 한강인도 소설가이자 만화가입니다. 한강은 9살 때인 1980년 초에 아버지가 교사직을 그만두고 전업작가가 되면서 서울 수유리로 이사했는데,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 되는 광주항쟁 4개월 전이었습니다. 광주항쟁은 살인마 전두환 군부가 정권을 잡기 위해 학생과 민간인을 학살한 민주화 운동입니다. 한강은 12살 때 독일 언론인이 찍은 사진이 담긴 광주항쟁 기념 앨범을 집에서 비밀리에 보고 광주 학살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광주 학살은 한강의 인간관과 문학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은 작가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강은 어린 시절을 어린아이에게는 너무 힘들었다고 묘사했지만, 책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그나마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1988년 한강은 풍문여고를 졸업했고 그곳에서 학급반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1993년 한강은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 한강은 월간지 샘터에서 기자로 잠깐 일했습니다. 1998년 한강은 아이오와 대학교 국제장문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2012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한강의 문학적 경력은 그녀의 시 5편, 서울의 겨울을 포함하여 개간지 문학과 사이의 1993년 겨울호에 실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듬해 서울신문이 개최한 신춘문예의 단편소설 붉은 닷이 당선되면서 한강현이라는 필명으로 소설가로 등단했습니다. 그녀의 첫 단편 소설집 여수의 사랑은 1995년에 출판되었고 정확하고 긴밀한 서사 구조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출판 후 그녀는 잡지사를 그만두고 오로지 문학 쓰기에 집중했습니다. 2007년 한강은 음악 앨범과 함께 책 가만 가만 부르는 노래를 출판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를 부를 생각은 없었지만 음악가이자 음악감독인 한정님이 한강이 직접 노래를 녹음하라고 강권했습니다.
같은 해 그녀는 2018년까지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 한강은 나는 인간은 식물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라는 한국 모더니스트 시인 이상의 시 한 구절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이 구절이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식민지 역사의 폭력에 대한 방어적 입장을 의미한다고 이해했고, 이를 영감으로 삼아 그녀의 성공적인 작품인 채식주의자를 썼습니다. 3부작 소설의 두 번째 부분인 몽고 반점은 바로 이 이상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나머지 시리즈 채식주의자와 불나무는 계약 문제로 출판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한강 작가의 첫 번째 영문 소설로 데버라 스미스가 번역할 당시 이미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번역된 작품은 한강 작가와 스미스 모두 2016년 국제 맨부커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 상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인이었고, 영문 번역본으로는 소설 부문에서 국제 맨부커상을 수상한 최초의 한국어 소설이었습니다. 채식주의자는 또한 뉴욕타임즈 북리뷰에서 2016년 최고의 책 10권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영문 번역본은 스미스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기본적인 오류가 있었고, 한강 작가의 원래 한국어에서 스타일이 바뀌었기 때문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휴먼 액트는 2016년 1월 포토벨로 북스에서 출간되었습니다. 한강은 2017년 10월 1일 이탈리아에서 아델피 에디지오니가 소년이 온다를 이탈리아로 번역하여 아티우만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여 말라파르테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수상소감에서 존엄과 폭력이 공존하는 모든 장소, 모든 시대가 광주가 될 수 있다며, 이 책은 나를 위해 쓴 게 아니라 단지 내 감각과 존재와 육신을 광주 민주항쟁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 그들의 가족에게 빌려주고자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년이 온다, 휴먼 액트의 영어 번역본은 1918년 더블린 국제문학상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강의 세 번째 소설인 흰, 화이트북은 1928년 국제 맨부커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자전적 소설은 그녀가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죽은 누나, 아기의 죽음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한강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 We Do Not Part는 2021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한 작가가 1948년부터 1949년 제주 4.3 사건과 친구 가족에게 미친 영향을 조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프랑스어 번역본은 2023년에 프랑스의 3대 문학상 중의 하나인 플릭스 데디치 상을 수상했습니다. 2023년 한강의 네 번째 장편 소설 히라버 시간이 데보라 스미스와 이 야외원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The Atlantic, 대서양 잡지는 이 책을 단어만으로는 부족하고 길들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책이라고 호평했습니다. 한강은 문해평론가이자 경희 사이버대 교수인 홍용희 씨와 결혼했지만 2024년 한강은 두 사람이 수년 전에 이혼했고 지금은 아들과 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강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그녀가 주기적인 편두통을 앓고 있고
그것이 그녀를 겸손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한강은 1999년 중편소설 아기부처가 제25회 한국소설문학상을 수상했으며 2000년 내 여자의 열매로 문화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고 2005년 제식주의자 이부인 몽고반점으로 이상문학상을 수상했으며 2010년 바람이 분다로 독립문학상을, 가라로 모골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8년 한강은 퓨처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에 기여하도록 선정된 5번째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최자인 KT 패터슨은 한강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넓혀주기 때문에 선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강은 2019년 5월 원고 Dear Son, My Beloved를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서 그녀는 숲을 가로질러 흰천을 끌고 원고를 감았습니다. 그것은 그녀는 이것이 아기의 상복에 모든 흰천을 사용하는 한국 문화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 행사를 마치 내 원고와 이 숲의 결혼식과 같습니다. 또는 100년 동안의 잠을 위한 자장가와 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강은 2023년 영국 왕립문학협회 국제작가로 선출됐습니다. 채식주의자는 2024년 7월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21세기 최고의 책 100권 중 49위에 올랐습니다. 2024년 한강은 스웨덴 아카데미로부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한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녀는 한국 작가로는 최초, 아시아 여성으로도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비록 5.18 전 서울로 상경하여 직접 사건을 겪지는 못했지만 광주에서 태어나 유년을 보낸 만큼 애착이 큰 작품이고 집필 과정에서 많은 압박을 받았다고 작가는 에필로그에 서술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설가 한강은 지식인으로서 불굴의 의지로 작품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한강은 이 소설을 피해갈 수 없었고 이 소설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고 느꼈다고 말합니다. 작가의 전작 채식주의자와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휴먼 액트라는 제목으로 영어권에 번역되어 수출되었습니다. 신이 하시는 일, 디바인 액트와 대비되는 인간이 하는 일, 휴먼 액트라는 뜻과 영국에서 막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인 액트를 의도한 중의적인 번역이기도 합니다. 역자는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 한국어 제목을 그대로 옮긴 The Boy Approaches를 비롯한 여러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에 따라 군상극이라는 작품의 특징 때문에 이 제목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작가의 아버지 한승원도 5월 문학총소에도 실린 어둠꽃이라는 5.18 소설을 쓴 바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문재학은 광항쟁의 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에서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의 진압작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5.18 당시 전남도청에서 사상자들을 돌보고 유족들을 안내했습니다. 2021년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이 공개한 사진에는 1980년 5월 27일 오전 7시 50분쯤 옛 전남도청 경찰국 2층 복도에서 흥건히 피를 흘리며 쓰러진 교련복을 입은 소년 2명이 있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친구였던 문재학과 안정필이었습니다. 소설가 한강은 2014년 문재학의 이야기를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로 그려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동호가 문지학 열사입니다. 한강은 소설을 쓰기 전 문지학 열사의 어머니 김씨에게 직접 사연을 들었습니다. 시상에 시체가 저렇게 많은데 무섭지도 않냐? 겁도 많은 자석이. 군인들이 무섭지 죽은 사람들이 뭐가 무섭다고요? 29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소년이 온다에서 주인공과 어머니가 나눈 대화도 문지학 열사의 어머니 김씨의 증언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215페이지라는 적당한 두께감과 가독성이 좋은 글 간격. 하지만 이 책을 읽어 나가는 것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책들보다도 무겁고 감정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5.18 당시 상황을 활자로 전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움. 살인마 전두환 학살자에 대한 분노. 당시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느낀 그들의 심정. 읽는 내내 여러 감정이 휘몰아치는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년이 온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선 살인마 전두환의 지휘하에 수많은 어린 학생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광주항쟁은 인간의 영혼을 빼앗았으며 약자들의 몸을 한낱 고깃덩어리로 만들어 버렸고 인간이 왜 마치 또 다른 인간이 있는 것 마냥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가진 존엄성을 가차없이 폐기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실로 악의 발현이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도 잊혀지지도 않을 치명적이고 지옥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소년이 온다의 이야기는 광주에서 일어난 일들을 줄기로 벌어집니다. 군인의 총탄에 목숨을 잃은 이들의 가족을 찾아주는 이를 돕는 동호부터 함께 일하는 선주, 은숙, 진수, 난리통에 사라진 동호의 친구 정대, 동호 가족의 입을 빌어서 1980년대 전후를 재구성합니다. 2인칭 소설의 1장부터 시작하여 각 장마다 인물과 시간적 배경, 소설을 달리해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주인공 소년 동호는 이미 단짝이던 친구 정대를 잃었습니다.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함께 손잡고 도망가다가 정대는 총을 맞고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동호는 그 손을 놓고 조금 더 도망가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운 좋게 총알은 동호를 비껴왔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길가에 숨어 정대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어린 중학생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사건이었습니다. 살아남은 동호는 죄책감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호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합동 분향소가 있는 도청 상무관에 들어가서 이미 주검이 된 희생자들의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동호는 매일 들어오는 시신들을 수습하며 유가족을 연결시켜주고 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초를 밝히던 그는 시신들 사이에서 시위중 총에 맞아 죽은 친구 정대의 처참한 모습을 떠올리며 괴로워합니다. 그날 동호의 어머니는 일을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같이 일하는 누나와 형들 역시 오늘은 위험할 수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했지만 동호는 이를 무시하고 상무관에 남아 일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상무관에 들이닥친 계엄군에 무자비하고 일방적인 폭력으로 총에 맞아 목숨을 잃습니다. 동호에게 집에 가라고 경고했던 누나와 형들은 경찰에 끌려가 끔찍한 고문을 받습니다. 이들 중 살아남은 이들은 살아남았다는 수치심 속에서 끝나지 않는 광주를 겪습니다.
한강은 5.18 당시 숨죽이며 고통받았던 인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집니다. 소년이 온다는 에필로그까지 합쳐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화자가 주요 등장인물이 다릅니다. 이 소설은 군상극 구성을 띠고 있습니다. 소설의 1장 어린 새는 동호의 이야기, 2장 검은 숲은 유령이 된 정대, 3장 7개의 뺨은 불온서적을 찍어내는 출판사에서 일하다 경찰에게 잡힌 뒤 끝끝내 살아남아 치욕을 느끼며 살아가는 은수, 4장 쇠화피는 시민군 김진수의 죽음에 대한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받은 1990년의 나, 5장 밤의 눈동자는 광주에서의 증언을 요청받은 2000년대의 선주, 6장 꽃핀 쪽으로는 아들을 잃은 동호의 어머니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지막 장 꽃핀 쪽으로 다음에 나오는 에필로그 눈 덮인 램프는 한강 작가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입니다. 1장 어린 새는 중학교 3학년 소년인 동호의 이야기로 친구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구청대치 직전까지의 동호가 화자로 알 수 없는 제3자가 동호를 너라고 칭하면서 따라다니듯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동호네 집에서 함께 살며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단짝 정대와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하던 어느 날 정대가 총을 맞아 쓰러집니다. 정대의 정민남매는 동호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총에 맞은 정대를 보고 달아날 수밖에 없었던 주인공 동호는 친구를 돕고 싶었지만 가면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도망갑니다. 그 일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늘어지게 낮잠을 잔 뒤 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양심의 가책, 죄책감에 휘둘리던 동호는 정대의 시신을 찾기 위해 도청에 가 상무관에서 시신 수습을 돕습니다. 며칠 뒤 군대가 들어닥칠 것을 알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시위에 참여한 어린 학생들과 유가족들의 절절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오늘 적십자병원에서 오는 죽은 사람들은 모두 몇이나 될까? 네가 아침에 물었을 때 진수영은 짧게 대답했다. 한 30명 될 거다. 저 무거운 노래의 후렴이 다시 까마득한 탑처럼 쌓아 올려졌다가 흘러내려오는 동안 30개의 관들이 차례로 트럭에서 내려질 것이다. 아침에 내가 형들과 함께 상무관에서 분수대 앞까지 날라놓은 28개의 관들 옆에 나란히 놓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일은 입관을 마친 뒤 약식으로 치르는 짧은 취도식에서 유족들이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관 위에 태극기를 반드시 펴고 친친끈으로 묶어놓는 것도 이상했다. 군인들이 죽인 사람들에게 왜 애국가를 불러주는 걸까? 왜 태극기로 관을 감싸는 걸까?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조심스럽게 내가 물었을 때 은숙 누나는 동그란 눈을 더 크게 뜨며 대답했다.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 권력을 잡으려고. 너도 봤을 거 아니야. 한낮에 사람들을 때리고 찌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총을 쐈잖아. 그렇게 하라고 그들이 명령한 거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나라라고 부를 수 있어? 소년들은 잘 몰랐습니다. 왜 군인들이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는지. 그저 정미 누나가 없어져서 누나를 찾으러 거리로 나왔을 뿐입니다. 어른들이 데모하는데 근처는 가지도 말라고 간밤에도 여기서 총을 쏴서 사람이 죽었다고 했지만 자신들이 죽게 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대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울린 총소리에 놀라 거리가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동호는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정대손을 놓쳤습니다. 총알이 정대의 옆구리를 내리쳤고 정대는 헝겊인형처럼 꼬꾸라졌습니다. 그런 친구를 뒤로하고 동호는 도망쳤습니다. 겁에 질려서 저격수의 눈에 띄지 않은 곳이 어디일까만을 생각하며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불을 꺼진 정대방을 보자 소년 동호는 그제야 총에 맞아 죽은 친구 정대를 떠올립니다. 동호는 복받쳐 올라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다. 지금 정민 누나가 갑자기 대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달려나가 무릎을 꿇을 텐데 같이 도청 앞으로 가서 정대를 찾자고 할 텐데 그러고도 네가 친구냐?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정민 누나가 때리는 대로 맞아 얻어맞을 텐데 얻어맞으면서 용서를 빌 텐데. 정대가 죽던 날 어린 소년 동호의 영혼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소년은 친구를 찾으러 시신들이 모여있는 도청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곳에 남아 잔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처럼 친구나 가족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덮어둔 천을 열어 죽은 몸을 보여주고 신원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시체 냄새가 가득한 도청에서 오해라는 유족들을 보며 동호는 다짐합니다.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 자신까지도. 소년 동호가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정대를 구하지 못해 죄책감에 휘달리는 장면은 너무 안쓰럽습니다. 동호는 나중에 총을 맞은 사람이 정대가 아니라 엄마였어도 아빠였어도 소중한 다른 사람이었어도 자신은 용기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죄책감에 휘달리며 정대를 찾아 헤매는 동호의 모습이 무척 안쓰러웠습니다. 계속해서 책의 2장 검은숲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2장 검은숲은 정대의 시점으로 정대가 죽고 나서 죽은 정대의 혼이 화자가 되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정대는 눈을 뜨니 피를 많이 흘려 습자지같이 얇고 투명해진 자신의 죽어있는 얼굴 모습을 발견합니다. 혼이 된 자신의 영혼을 통해 부패해가는 수많은 몸들 사이에서 자신의 시체를 봅니다. 아는 사람이 시신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니 무서웠지만 정대는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인 사람의 꿈에 나타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악몽 속에서 피 흐르는 자신의 눈을 봤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혼이란 그저 썩어가는 자신의 몸뚱아리 주변을 맴돌 수밖에 없는 힘없는 존재라는 걸 정대는 깨닫습니다. 키가 자라고 싶었던, 팔굽혀펴기를 40번 연달아하고 싶었던, 언젠가 여자를 안아보고 싶었던 중학교 3학년 꼬마 정대의 삶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나와 동호가 죽었음을 감지하고 속상해합니다. 며칠 뒤 정대는 군인들이 자신과 함께 죽은 다른 사람들의 시체를 쌓아놓고 불을 질러 태워버립니다. 정대는 자신의 시체가 불타는 모습을 혼이 되어 직접 바라본 겁니다. 정대는 자신의 시체가 타버리자 자유로워졌음을 깨닫고 하늘 위로 자유롭게 날아갑니다.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을 생각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 모든 그들의 눈꺼풀 위로 어른거리고 싶다. 꿈속으로 불쑥 들어가고 싶다. 그 이마, 그 눈꺼풀들을 밤새 건너다니며 아른거리고 싶다. 그들이 악몽 속에서 피 흐르는 내 눈을 볼 때까지, 내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왜 나를 쐈지? 왜 나를 죽였지? 리어카에 실려 행렬을 앞서가던 역전에서 총을 맞았다던 두 아저씨의 몸은 어떻게 됐을까? 끄덕끄덕 허공에서 흔들리던 벗은 발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모습을 본 순간 너는 소스라쳤는데 세차게 눈꺼풀이 깜빡이고 속눈썹이 떨렸는데 그때 난 네 손을 붙잡았는데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넉나간 듯 중얼거리는 너를 행렬의 앞으로, 더 앞으로 잡아 끌었는데 우리 군대가 총을 쐈어.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너를 힘껏 끌고 나아가며 난 노래했는데 목이 터져라고 애국가를 따라 불렀는데 그들이 내 옆구리에 뜨거운 불덩이 같은 탄환을 박아넣기 전에 저 얼굴들을 하얀 페인트로 지워버리기 전에 자신의 시신이 불타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정대와 그 옆에 흔들길이 서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같이 동그랗게 모여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볼 수 없음에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군인들을 둘러쌌습니다. 시민들의 한마음 한뜻의 힘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 적어도 군인들이 시신의 장례는 치를 수 있도록, 아니 가족들과 만나게만 해달라고 빌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상관에라도 시신을 가져다 놓겠지 속으로 안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마 했을 때 군인들이 나서 사륙당한 죽음들을 쓰레기 트럭에 실어 어느 산으로 고깃덩어리처럼 운반되어 일괄 매장하고 태워버리는 비인간적인 현장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아픔의 칼이 되어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동호와 정대, 그리고 정대의 누나 정민은 학살 현장에서 죽었지만 동호와 함께 도청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은숙, 진수, 선주, 그리고 동호의 엄마는 살아남았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살아남은 그들의 지속된 슬픔과 아픔을 각자의 눈과 입을 빌려 이야기합니다. 3장 7개의 뺨은 동호와 같이 구청에서 일하던 은숙에게 일어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5.18이 지난 5년 후 은숙이 출판사에서 박봉을 받고 일하던 어느 날 형사에게 끌려가 취조당하며 뺨을 7대 맞는 은숙의 현재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동호가 있는 도청으로 돌아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계용군이 오늘 밤에 도청을 들어올 것이고 남은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형들은 각오가 된 사람만 남고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가지 않습니다. 엄마가 도청까지 와서 여기 있다간 죽는다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끝까지 남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은 정대를 위해서 어쩌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닌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초연한 확신으로 아마 아닐 겁니다. 창문들 틀 아래 웅크려 앉아 배가 고프다고 말하던 아이가 회의실에서 남은 카스테라를 얼른 가져와 먹어도 되냐고 묻던 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뭘 알고 그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일하는 은숙은 병원에서 살아남은 이후 출판사 직원으로 일합니다.
은숙은 살아남아서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신을 원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숙은 불순한 내용을 쓴 희곡책 출간을 도왔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7대의 따귀를 맞습니다. 이 희곡책을 번역 출판하기 전 검열과에서는 번역자가 수배자라는 이유로 은숙을 몰아세우고 7대의 뺨을 때린 겁니다. 은숙은 이 정도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며 뺨을 한 대씩 잊어가리라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희곡은 출간되었고 은숙은 그 희곡을 바탕으로 구성한 연극을 직접 보며 동호를 떠올리며 그리워합니다. 마지막 7번째 뺨은 입을 아주 살짝만 달싹거리며 무언에 가까운 저항 연극을 보면서 오히려 가슴에 더욱 깊이 새깁니다.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앞제에 한거하는 은숙의 눈물이 빛납니다. 그들이 무슨 마음으로 도청에 남았건 계엄군은 예정대로 도청으로 들어왔고 시민군은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총을 들고 경계하던 형들은 계단을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 속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압 과정에서 군인들은 항복하는 아이들까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호는 죽었습니다. 학살자 전두환을 타도하라. 뜨거운 면도날로 가슴에 새겨놓은 것 같은 그 문장을 생각하며 그녀는 회벽에 붙은 대통령 사진을 올려다본다. 얼굴은 어떻게 내면을 숨기는가 그녀는 생각한다. 어떻게 무감각을, 잔인성을, 살인을 숨기는가. 창아리에 등받이 없는 의자에 걸터앉아 그녀는 손톱 틀의 거슴머리를 뜯어낸다. 실내가 따뜻하지만 목도리를 내릴 수는 없다. 문신 같은 뺨의 상처가 라디에이터의 열기에 달아오른다. 보안사 군복을 입은 담당자가 출판사의 이름을 호명해 그녀는 창구로 다가선다. 어제 박영이 가져온 가제본을 제출한 뒤 2주 전에 제출한 심사가 끝난 가제본을 가지고 가겠다고 말한다. 기다리십시오. 당신들을 잃은 뒤 우리들의 시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집과 거리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두워지지도 다시 밝아지지도 않는 저녁 속에서 우리들은 밥을 먹고 걸음을 걷고 잠을 잡니다. 은숙은 7대의 뺨을 잊지 않겠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7대의 뺨, 즉 그들은 폭력성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상처. 은숙과 같은 피해자들은 아마 5.18 민주화운동이 그런 상처로 평생 남을 겁니다. 은숙은 상처를 잊기 위해 6일 동안 매일 하루에 뺨 한 대씩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극을 보고 난 뒤 은숙은 더 이상 7번째 뺨을 잊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7대의 뺨은 5.18 민주화 운동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들도 그날은, 우리도 그날, 역사도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숙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날의 기억을 쉽게 잊지 못합니다. 또 잊으려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분수를 보고 민원실에 매일 전화를 해 더 이상 분수대에서 물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상처를 치려 하더라도 한 번 받은 상처는 흉터를 보고
흔적을 보고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은숙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벌써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69페이지에서 말합니다. 아픈 과거를 숨기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잘못입니다. 한국은 언제나 용기 내어 말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소설의 3장부터는 동호가 죽고 시민군이 계엄군에게 패배한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시점으로 진행됩니다. 그들은 극렬분자,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고 연행되어 끔찍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4장 쇠와 피는 김진수, 그리고 함께 감옥에 가게 된 대학생들의 고문 과정이 여과 없이 묘사되어 5.18 1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동호와 함께 상무관에서 일했던 김진수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함께 감옥에 가게 된 교대 복학상을 통해 계엄군이 쳐들어와 사륙하던 5.18 당시 현장과 살아남았지만 빨갱이라는 딱지를 달고 진수와 함께 감옥에 잡혀 들어와 가혹한 고문을 받았던 기억, 그리고 그로 인한 후유증을 조심스럽게 보여줍니다. 둘은 밥을 같이 먹는 짝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의 관찰자가 되어 서술합니다. 김진수는 총기를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감옥에서도 유난히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결국 석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는 심지어 살아있다는 것이 치욕이라 느꼈습니다. 출소 후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자살했습니다. 비록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독한 후유증은 그를 늘 현실에서 동떨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서가 끝나면 그들은 침착하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답하든 소청의 개머리판이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는 두 팔을 머리를 감싸고 벽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그들은 등과 허리를 밟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아 내가 몸을 뒤집으면 군화로 정강이를 짓이겼습니다. 군인들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건 그들의 힘만큼이나 강렬한 무엇인가가 나를 압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심. 그래요, 양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겁니다. 도청 앞 스피커에서 연주곡으로 들려나온 애국가에 맞춰 군인들이 발표한 건 오후 1시경이었습니다. 시위대열 중간에 서 있던 나는 달아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숭고한 심장이 산산나 흩어졌습니다. 총소리는 광장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높은 건물마다 저격수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앞에서 맥없이 쓰러지는 사람들을 버려둔 채 나는 계속 달렸습니다. 광장에서 충분히 멀어졌다고 생각되었을 때 멈췄습니다. 허파가 터질 듯 숨이 찼습니다. 땀과 눈물이 얼굴이 흠뻑 젖은 채 셔터가 내려진 상점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보다 강한 몇몇 사람이 다시 거리 가운데 모여 예비군 훈련소에 가서 총을 가져오자고 의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요. 우리를 다 쏴 죽일 거란 말이요. 우리 동네는 집에까지 공수들이 들어왔어. 무서워서 나는 머리 밑에 식칼을 두고 잤어. 말이 됩니까? 저쪽은 총이 있는데 수백 발을 저렇게 백주 대낮에 쏘는데.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온 군인들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 중에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이 모두 80만 발이었다는 것을. 그때 그 도시의 인구가 40만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의 몸에 2발씩 죽음을 박아 넣을 수 있는 탄환이 지급되었던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학생 대표의 말대로 우리가 총기를 도청 로비에 쌓아놓고 깨끗이 철수했다면 그들은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눴을지도 모릅니다. 그 새벽 캄캄한 도청 계단을 따라 글자 그대로 콸콸 소리를 내며 흐르던 피가 떠오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건 그들만의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들을 대신한 거였다고. 수천 곱절의 죽음, 수천 곱절의 피였다고. 소설 중에서 동호는 방아쇠를 당기면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쏠 수 없는 총을 나눠 가진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라고 117페이지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군인들과 다른 조건에서 군인들에게 맞서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조건이었지만 그들은 적어도 인간에 대한 존엄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인들과는 다르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시민군이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끔찍한 고문을 받던 이들은 이듬해 성탄절 특사로 석방됩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고통은 끝나긴커녕 선명해집니다. 자신을 괴롭힌 이들을 죽을 때 꼭 데려가겠다며 분노하는 사람, 트라우마에 지쳐서 손목을 6번이나 그은 사람, 살아남았다는 것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까지 모두가 하나같이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광주는 지나간 일이 아닌 겁니다. 비록 더 이상 누구도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루하루의 불면과 악몽, 하루하루의 진통제와 수면 유도제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우리를 위해 염려하거나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조차 우리를 경멸했습니다. 어떤 기억은 아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릿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억만 남기고 다른 모든 것이 서서히 마모됩니다. 색전구가 하나씩 나가듯 세계가 어두워집니다. 나 역시 안전한 사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 것입니까? 우리들은 단지 보편적인 경험을 한 것뿐입니까? 우리는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을 뿐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 벌레, 짐승, 고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변할 수 있는 겁니까?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살해되는 것,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된 인간의 본질입니까?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 사실로부터 앞당겨 벗어날 유일한 길이란 생각과 싸웁니다. 빈수와 대학생은 모나미, 볼펜, 고문 등 처참한 고문을 당합니다. 어떻게 같은 사람이 사람에게 그렇게 잔혹한 고문을 행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람의 폭력성과 잔혹성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어떻게 그들의 생각과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아무리 서로 알고 지내지 않은 남남 관계라 해도 그렇게 잔인하게 굴 수가 있을까? 모르는 관계라고 해도 그들은 우리 이웃이자 같은 시민이자 한민족인걸.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진수는 자살할 정도였으니 내가 다시 척고를 당한다면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을 버릴 것 같습니다. 5장 밤의 눈동자는 시간이 다 구청에서 같이 일했던 선주가 5.18 현장에 대한 증언 요청을 받고 고문받았던 때를 떠올리는 5.18이 지난 20년 후에 선주 내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주는 상무관에서 일하고 경찰에 연행된 후에 하열이 멈추지 않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선주는 시민의 사연을 받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글을 쓰는 작가에게 인터뷰 요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그녀는 차마 용기를 내 녹음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시위하다가 어느 사복경찰에게 배를 밝히고 옆구리를 차여 탈장된 채로 응급실에 실려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경찰에 연행된 후 하열이 멈추지 않는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후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녀는 노조운동에 앞장섰던 성인 누나와 다른 길을 택하여 한 발 멀리 떨어져 다소 안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죄책감에 힘들어합니다. 바로 내 친구, 우리 형, 우리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돌연히 죽은 10월 당신은 자문했다. 이제 폭력의 정점이 사라졌으니 더 이상 그들은 옷을 벗어들고 울부짖는 여공들을 끌고 가지 못하는가? 넘어진 여자의 배를 밟아 창자를 터뜨리지 못하는가? 박대천령의 신임을 받았다는 젊은 소장이 장갑차를 이끌고 서울에 입성하는 것을, 곧이어 중앙정보부장을 겸직하는 것을 당신은 신문을 통해 지켜보았다. 조용히 소름이 끼쳤다. 30cm 나무자가 자궁 끝까지 수십 번 후벼들어 왔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소청 개머리판이 자궁 입구를 찢고 짓이겼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그것에서 당신은 이름 대신 빨갱이년으로 불렸다. 과거 여공이었고 노조 활동을 했기 때문이었다. 4년 동안 지방도시의 양장점에서 숨어 지내며 간첩 지령을 받아왔다는 각본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은 날마다 당신을 조사실 탁자에 눕혔다. 더러운 빨갱이년, 아무리 소리 질러 봐라. 누가 달려오나. 조사실의 조명은 가늘게 떨리는 형광등이었다. 일상적인 그 환한 조명 아래 당신이 하열 끝에 의식을 잃을 때까지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선주는 자신의 아픔을 끝내 못 이겨 진술에 실패합니다. 조금 답답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만 제 자신도 그 당시의 아픔을 고백하면 오히려 비난받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또 버틸 수 있을까? 이 책을 읽으며 많은 고민에 잠기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해 과거사 진상위원회의 이세정 열사의 죽음을 증언하는 인터뷰 때도 겁이나 그 인터뷰 요청을 무척 고민했기에 선주의 선택을 이해했습니다. 6장 꽃핀 쪽으로는 시간이 지나고 늙은 동호의 어머니가 동호에게 말하듯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 장은 사투리로 도배되어 있는 가장 짧은 글이지만 가장 가슴을 후벼 파는 글이기도 합니다. 동호 어머니는 동호가 죽기 전 동호를 데리러 도청에 갔지만 끝내 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아 직접 손으로 아들을 묻은 동호 엄마의 독백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아픔을 말할 때 작가가 어머니의 입을 빌려 선택은 정말이지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고 명징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뒤 동호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시위도 하며 동호의 허전함을 달랩니다. 하지만 동호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신 이후에는 시위도 중단하고 동호를 그리워하며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찾아갔을 적에 내가 그리 순하게 저녁에 들어갈라오 말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이? 나는 안심을 하고 집에 가서 너희 아버지한테 그랬어야. 6시에 문 잠그고 집에 온다요. 다 같이 저녁 묵자고 약속했소. 그런 뒤 7시가 되어도 네가 안 들어온 게 그렇게 너를 영영 잃어버렸다이. 그 다음에도 그렇게 만나 싸웠다이. 헤어질 적마다 엄마들끼리 손을 잡고 어깨를 쓸고 눈을 들여다 봅수로 다시 보자고 약속을 했다이. 없는 살림에 출염을 해서 전세버스를 맞추고 서울 집회에도 올라갔다이. 한 번은 모진 놈들이 우리 버스 안에 사과탄을 던져 넣어서 한 엄마가 숨을 못 쉬고 쓰러졌어야. 모두 다 잡혀 전경차에 실려갔을 적에 그놈들은 한적한 국도변에 한 사람 떨어뜨려 놓고 한참 가다가 또 한 사람 떨어놓고 그렇게 우리를 다 흩어놨어야. 나는 지리도 모르는 갓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이. 다시 우리들이 모여서 서로 등을 문지를 때까지 주위에 펄해진 입술들을 들여다볼 때까지. 동호의 어머니는 평생 자신의 동호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동호를 데리고 나올 걸 후회합니다. 동호의 시신을 보고 어머니는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이웃일 수도, 친구일 수도, 가족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인 군인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이 책은 그날의 아픔과 함께 남겨진 유족들의 아픔과 피해도 표현해 주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에필로그는 눈 덮인 램프 한 서울 사람이 우연히 광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왠지 기억나는 동호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필로그는 한강 작가의 이야기이자 소설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한강 작가가 화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21세를 살아가는 한강 작가가 이 소설을 쓰게 된 동기와 배경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호는 이 한강 작가가 서울로 이사 오기 전 광주에서 살던 집으로 이사를 들어온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13살 때 계엄군의 학살 장면을 담은 사진첩에서 5월 광주를 목도합니다. 한강 작가는 어느 인터뷰에서 광주 항쟁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회고합니다. 1980년 5월 광주. 생존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그 경험을 방사능 픽폭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피폭된 자가 죽는다고 해도, 몸을 태워 뼈만 남긴다고 해도 피폭된 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참혹한 일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44년이 지난 지금까지 빈번하게 되살아나곤 합니다.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말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하루 걸러 한 번씩 일어나고야 마는 세상에서 아물지 않은 기억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읽는다는 것이 처음의 원칙이었다. 12월 초부터 다른 아무것도 읽지 않고 글을 쓰지 않고 되도록 약속도 잡지 않고 자료를 읽었다. 그렇게 2달이 지나 1월이 끝나갈 즈음 더 계속할 수 없다고 느꼈다. 꿈 때문이었다. 한 무리의 군인들을 피해 나는 달아났다. 숨이 턱에 받쳐 뜀박질이 느려졌다. 그들 중 하나가 내 등을 밀어 넘어뜨렸다. 몸을 돌려 올려다보는 순간 군인이 총검으로 내 가슴을 정확히 명치 가운데를 찔렀다. 새벽 2시였다. 벌떡 일어나 앉아 손으로 명치를 짚었다. 5분 가까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덜덜 턱이 떨렸다. 울고 있었던 줄도 몰랐는데 얼굴을 문지르자 손바닥이 흠뻑 젖었다. 처음 혼자서 망월동을 찾았던 20살의 겨울을 기억한다. 묘지 언덕의 무덤 사이를 걸으며 나는 그를 찾고 있었다. 그때까지 성은 몰랐다. 어른들의 대화에서 엿들은 이름만 기억하고 있었다. 막내 삼촌의 이름과 비슷해 얼른 외워졌던 만 15살의 동호. 그들이 희생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 오해였다. 그들은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남았다. 그 도시의 열흘을 생각하면 죽음에 가까운 린치를 당하던 사람이 힘을 다해 눈을 뜨는 순간이 떠오른다. 입안에 가득 찬 피와 이빨 조각들을 뱉으며 떠나지 않는 눈꺼풀을 밀어올려 상대를 마주보는 순간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전생의 것 같은 존엄을 기억해내는 순간 그 순간을 짓부수며 학살이 온다. 고문이 온다. 강제 진압이 온다. 밀어붙인다. 짓이긴다. 쓸어버린다. 하지만 지금 눈을 뜨고 있는 한 응시하고 있는 한 끝끝내 우리는 한강 작가는 고증과 취재를 바탕으로 이 소설을 썼습니다. 한강은 책 말미에 이 책을 쓰면서 도움을 받은 자료들 가운데 광주 5월 민주항쟁사료 전집, 한국현대사 사료연구소, 풀빛 1990년 간과 광주 여성, 광주 전남 여성단체연합, 후마니타스 2012년 출간, 우리들은 정의파다, 감독 이혜란, 5월에 감독 김태균, 5.18 자산자 심리 부검 보고서, 연출 안주식에 각별히 감사드린다. 그리고 내밀한 기억들을 나눠주시고 오래 격려해 주신 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합니다. 소년이 온다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있었던 객관적으로 소설만 했다면 이렇게까지 큰 울림을 주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실 5월 광주에 대한 소설이라면 이미 나올 만큼 나와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가 특별한 건 등장인물들이 마치 내 가족, 내 친구인 것처럼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고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처를 안고 사는 개개인의 이야기에 주목하는 서술 방식 덕분입니다. 각 장의 화자는 5.18 광주 학살 현장에 있었다는 커다란 공통 분모를 가집니다.
그리고 모두 동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강은 한 사람의 눈으로 감히 학살 희생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아픔을 표현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을 뿐더러 어쩌면 무례하기조차 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지만, 비록 소설이지만 가능한 허구적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희생자들에 대한 최선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 작가는 일부러 여러 사람의 눈을 통해 그 사건을 다뤘습니다. 한강은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동호라는 소년을 입구 삼아 우리를 1980년 광주로 인도합니다. 이 책의 첫 장은 동호가 도청에서 자발적인 도우미로 참여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장은 서로 말도 통하지 않는 흔히 고깃덩어리와 마찬가지인 썩은 시체에 간신히 연결돼 이 세상에 머물러 서술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시체가 썩어가고 비가 내리고 온통 단편적 이미지로만 이루어져 뒤죽박죽인 기억으로 혼란스러운 그곳에서 혼들은 서로를 가까이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을 위로합니다. 서로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어떤 생각을 주고받을 방법도 몰랐지만 그들은 마지막 제가 되기 전까지 기척과 고통을 나누며 함께 위안합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옆에서 보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겁니다. 진실한 공감만이 깊은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한 은숙과 반대로 선주는 과거에서 멀어지려 합니다. 광주에서의 빨간 기억, 수많은 고문, 그 때문에 순탄치 않았던 자신의 삶. 선주는 오직 살아남기 위해 더 추운 곳,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고문 경험자가 남긴 인터뷰를 통해 한강이 말하는 그 경험은 방사능 피폭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도망치고 숨어도 고통의 기억은 몸속에 머무르고 생명을 공격합니다. 인구 40만의 광주에 그날 군인들이 지급받은 80만 발의 탄환, 먹으로 너덜너덜해지고 종이가 퉁퉁 불 때까지 단어들이 지워진 책, 퍼즐 맞추기를 하듯 신문에 실린 사진, 검열되어 텅 빈 공란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화사하고 태연하고 낯설어 보였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데 한강은 믿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기록은 분명 존재하지만 7개의 뺨의 고통처럼 쉽사리 잊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희생자라고 부르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개합니다. 그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길지 않은 분량의 소설이지만 읽는 내내 아주 힘든 작품입니다. 긴장과 집중과 몰입이 자연스럽게 되고 한 페이지를 읽고 나면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하니 침묵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라 제게는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 읽기가 버거운 작품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한강 작가의 섬세하고 정확한 표현력과 필력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픈 소설이지만 현실은 소설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1980년 5월 17일부터 전두환이 체육관 대통령이 되던 그때까지 고문받고 감금되었던 당사자인 저로서는 그때를 생각하면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두렵고 끔찍합니다. 하지만 이 책 덕분에 난 비로소 그들과 같은 국민이 되어 위로를 받았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소년이 온다에 대해
1980년 살인마 전두환 군부가 자행한 학살 사건에서 살해된 인물, 역사의 희생자들에게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이 책은 이 사건을 잔혹한 현실화로 직면함으로써 증인문학의 장르에 접근한다고 평가했습니다. 5월 광주는 지금도 갖은 핍박에 시달립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의 순환도 계속됩니다. 전두환은 발포 명령을 부인하며 광주 영령을 모독합니다. 저는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받았을 때 한강 작가 본인이 채식주의자보다 소년이 온다가 더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혀서 이 한강이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를 읽었습니다. 책의 매 페이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 오랜 시간이 걸려 읽었던 책입니다. 에필로그를 읽고 나서도 한강 작가의 마음과 이심전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소설을 쓰며 벌받는 기분으로 책상에 앉아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로도 비슷한 심정으로 책장을 넘길 겁니다. 골마썩어가는 상처를 다시 들여다볼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5.18은 우리 인류가 함께 기억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참상은 국가폭력, 학살이라는 인간 잔혹성의 극점, 양심이라는 빛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괴물 군부 독재 폭력에 맞서 반폭력 시민민주주의의 저항운동이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이 소설에서 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절박하고 내면한 언어를 부여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뚜렷한 증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끊임없이 여름날 분수대에서 물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끈질기게 구청에 전화하던 은숙처럼 그때의 광주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번역자 스미스를 포함한 서구인들이 왜 그런지 물어보는 경우가 제게도 7명이나 있었습니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진 자료를 포함한 논문이나 생존자들의 증언만큼이나 이 소설은 중요한 인류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잊히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1980년은 세기발인 흑백 사진 속에만 남겨둘 수 없습니다. 읽고 공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 작품 소년이 온다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절제된 문체와 신미적인 서술로 특징 지어집니다. 작가 한강은 말과 사물의 상징성을 통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문장 하나하나가 예리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작가는 인간의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자아의 탐색에 대한 진지한 테마를 다루어 마음의 공감과 감동을 전달합니다. 소년이 온다는 현실과 환상, 진실과 거짓, 인간의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 사이의 조화와 갈등을 통해서 독자에게 힐링을 선사합니다. 이 소설은 고독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달하며 우리가 가진 감정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본성과 욕망, 상실과 회복, 사랑과 이해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한강 작가는 여성의 내면 세계와 사회적 압박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독자들에게 삶을 향한 심오한 생각을 일깨웁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읽는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작품이 현실과의 연결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야기 해석이 모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작가의 서술이 아름답지만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견해를 불러일으키는 이 작품은 복잡성과 주제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이 책을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해석과 생각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소년이 온다는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고통과 회복의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한강은 소설 속에서 개인의 상처가 어떻게 사회의 집단적 트라우마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며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고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1980년 5월 문학의 하나로서 소년이 온다는 중대한 공유 기억을 전달하는 강력한 시학적 장치로서 기억 공유를 실행하기 위한 객관적 장으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소설이 등장인물을 통해 미학적으로 폭력에 직면한 인간에 대한 강렬한 비전을 수발하는 실천적 선택을 부각시킴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의 집단적 기억을 현재화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독자에게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기억과 기억의 윤리를 호명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2016년 맨 부커상 수상으로 채식주의자가 한강을 국내외에 주목할 만한 작가로 부각시킨 데뷔작이라면 이 2014년작 소년이 온다는 제주 4.3 사건을 주제로 2021년 발표한 후속작 작별하지 않는다와 함께 한강을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세계문학계의 거장으로 인정받게끔 만든 진정한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년이 온다를 읽고 느낀 감흥, 독후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강 특유의 섬세한 문체와 깊이 있는 서사로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며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억하게 하는 강렬한 문학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맨 부커상을 받던 작가가 이름도 모르던 작가라는 것을 알고 아직도 읽지 못한 수많은 책들 속에서 한강의 채식주의를 꺼냈었습니다. 채식주의자를 읽을 때 책 분위기가 너무 우울하고 어두워서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책 표지가 까만 바탕에 안개꽃이 가득하여 혹시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내용인가 짐작하며 읽었습니다. 책을 펼치고 두 번째 쪽으로 가는 순간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5.18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며 독자들에게 감정을 일방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공감할 수 있도록 쉽게 읽히면서도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바로 나의 이야기였으며 아주 잘 쓴 글이었습니다. 읽는 내내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고 감정이입이 격해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줄 정도였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을 읽을 때는 5.18을 어린 동호의 시선으로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줄거리를 파악한 뒤에 행간을 곱씹어 읽다 보니 나도 모르게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우울함과 분함과 화남이 번갈아 나타나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잡혀간 사람들을 고문하고 인간 이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굶주림이라는 방법을 쓰던 고문관들.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게 무엇이었는지. 너희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르는 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겠다.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몸, 상처가 문드러진 몸, 굶주린 짐승 같은 몸뚱어리들이 너희들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 주겠다. 내가 다시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과연 애국가를 다시 부르고 숭고한 정신이 어쩌고 외칠 수가 있을까?
두려워 절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겁쟁이임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힘겹게 정신을 지탱했을지도 헤아려집니다. 나는 다시는 못할 일이기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았음을 죄책감으로 더 큰 투쟁을 하지 않았기에 더 큰 아픔을 속으로 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 사실로부터 앞당겨 벗어날 유일한 길이란 생각과 싸웁니다.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장에서 동어는 혼이 있으면 혼은 어디로 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문당하다 혼절하여 혼이 빠져 천장에서 혼절한 나를 보던 나도 이 책을 읽으면서 내 혼은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대처럼 시신 곁에 머물다 시신이 사라지면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일까? 하지만 이 책에서 정대는 혼은 혼끼리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람과 대화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혼들이 국가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함이 작가를 통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한이 맺힌 혼은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혼이 우리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 태도를 바르게 해라 등과 같은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책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혼이지만 저도 체험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몸 주변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는 원한이 쓰여 떠나지 못한다는 말과 얼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5.18 학살 당시 살인마 전두환의 반란 군인들은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반란군들은 무고한 시민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짓밟고 또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시민이란 존엄성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반란군들은 그저 그들을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의 일부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대통령을 개자식, 소자식이라 욕할 수 있는 그토록 원하던 선진 한국 민주주의 사회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회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질 것이고 살인마 전두환에게 목숨으로 항거한 민주 시민들의 목숨과 피와 고열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겁니다. 생전 살인마 전두환은 발포 명령을 부인하며 자신은 광주 학살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은 사이 광주는 여러 번 다시 태어나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 있게 남들에게 말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라고. 정작 자신은 그러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혼자 고고한 척하지 말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깨어있는 척 주접떨지 말라고 힐난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전부 맞는 말입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현재를 잘 살고 있는 우리는 말로만 흰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의 아픔이 희석될 때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울부짖는 책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불어 어려운 주제를, 암울한 고통을 담담히 강요하지 않는 방법으로 쓴 한강 작가의 존경과 애정을 담아 고개를 숙입니다. 어떤 독자들이 소년이 온다를 읽었으면 좋겠냐는 물음에 한강 작가는 젊은 독자, 어린 독자들이 많이 읽어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광주가 이제 점점 언급이 안 되고 있고 교과서에서도 자세한 정황이 나오지 않고 교육이 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모두가 모르게 된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한강 작가도 이 아픈 역사가 대를 이어 계속 기억되고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죠. 1980년 5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4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밝히지 못한 사실이 많습니다. 기억이 지속돼야 제대로 된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평생 이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진실을 찾아주는 일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한국은, 세계는 진실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소재는 소설로서 다루기가 매우 민감한 때가 있습니다. 찬반 양론이 팽배할 때는 더욱 그런데 사실 팽배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한국의 근현대사는 항상 그 대립이 극렬합니다. 친일 문제, 남북관계, 영호남 갈등, 힘든 시기를 딛고 고도 성장한 현대사가 자랑스럽지만 조금만 고개를 돌려봐도 너무나 아쉽고 슬픈 장면이 너무도 많습니다. 보수라고 보기도 애매한 사건의 본질을 흐트리고 집단 사이의 대립만을 가중시키는 기득권층이 가장 비꼬는 건 역시 1980년 5월 18일의 광주입니다. 당시 참혹했던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입에도 담지 못할, 아니 차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강의 6번째 장편 소설 이 소년이 온다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소설 그 자체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자 전 세계의 문학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책을 덮고 눈물을 닦아야 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 책을 읽게 되고 또 인류 모두가 기억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2024년 발표된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권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수상작 소년이 온다와 수상작가 한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